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 공법 문제 해설 시간인데요.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출제 비율을 보면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제 법이 6개죠.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국토기획법이 매년 이렇게 12문항, 이렇게 40문항 중에서 우리 12문항 가장 출제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 아니면은 그 이해도 공부할 양 이런 거 따지면은 국토기획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이렇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이 이제 7문항씩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이제 가장 적게 해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서, 요 비율은 매년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에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요 비중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익별 출제 비율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 중에 이렇게 박스형이라고 있죠. 그게 8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20% 정도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오지 선타형 이렇게 해서 3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5회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긍정형 아니면 부정형 문제를 할 때 틀린 것은 이걸 부정형이라 그러고,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이 이제 긍정인데, 이렇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죠. 그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4회에 비교해서 우리 35회 문제 난이도를 보면 거의 뭐 유사하죠. 유사한 것은 우리 합격 점수가 60점이죠. 그것도 우리 세 과목을 합쳐서 이제 60점이니까 우리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이 이제 점수가 가장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예를 들어 80점, 90점 맞기는 힘들지만 합격할 수 있는 60점 맞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우리 문제를 보면 지엽적인 거.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이 좀 20%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죠.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합격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틀려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문제를 갖다가 다 하려면 여러분 교재 아주 두껍죠? 그거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거니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효율적 공부를 하면 합격하는 점수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다. 그래서 34회와 비교해서 평이하게,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토계획법 문제가 되죠. 국토계획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 15페이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15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용어 정의가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 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직접 이렇게 출제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용어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1번 보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그렇죠. 뭐 여기 옳은 것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알면 오히려 틀린 것은 고르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옳은 거죠. 이런 공동묘지 이런 거 공공시설이죠. 뭐 도로 뭐 이런
녹지 뭐 이런 거 다 공공시설이죠. 그래서 일단 옳게 됐고, 기반시설 중에 이제 공공시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제 구조화 계획. 이제 공간제 구조화 계획이 우리 24년도 국토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개정 중에 하나죠. 개정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성장관리 계획을 말한 거죠.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정의지, 요건 공간제 구조화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다. 이래야 맞는 거죠. 틀렸고. 세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리죠. 요거는 도로를 세분한 거죠. 자동차 전용 도로다, 자전거 전용 도로다, 이런 게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한다.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우리가 우리 8가지 항목이 있다 그랬죠? 8가지 항목. 요거는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된다. 국토계획법에서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명문제 이번 35회에서도 숫자가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 구역들 있죠?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거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걸로 믿죠. 도시혁신구역 이런 것은 이제 새로 도입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이런 것들, 하여튼 8가지 항목은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요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다. 요것은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번만 옳게 됐네요. 이 문제는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보여지고요. 국토계획법령상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보면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km 미만인 경우 승인받지 않아. 그렇죠. 1km 미만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5km 제곱미터 미만은 승인받을 필요 없는 거죠.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승인받는 게 있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승인받지 않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도 그렇고 생산관리지역도 그렇고 자연환경 불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승인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틀린 것 같으니까 승인 받아야 한다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세 번째,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 군, 기본계획 발령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이제 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나. 그렇죠. 경미한 거니까요. 5번에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 같기 때문에 2번만. 나머지 몰라도 요 2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답 골라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 문제요.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 요거 여러 번 했었죠. 문제에서도 뭐 그대로 나온 거죠. 우리가 기억, 디귿이 충돌하면 기억이 우선이다.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기억이니까요. 여기서 디귿이고 기억하고 충돌하면 우리가 기억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거 1번 틀렸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 걸,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는 거죠. 요거는 문맥만 잘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요 생활권 계획도 24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것이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군수는요, 이렇게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죠. 이럴 때는 여기서 거치지 않고 하니까 틀린 거죠.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계획 위반을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여튼 제안제도 여러 번 했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우리 제안할 수 있는 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요 공공청사, 요 기반시설이죠. 요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아니면 정비 개량하는 거, 요거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여기서 옳은 정답이 된 거. 나머지 몰라도 또 정답 고르기에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죠.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여기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고시한 날부터. 그러니까는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사업을 신고 없이 하니까 틀린 거죠. 시가조정구역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우리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랬죠. 2번도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 우리가 위반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죠. 작성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만약에 위반했으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작성해야 한다.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한다니까 틀렸고. 4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해서, 도지사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군수가 이렇게 위반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결정권자가. 그래서 틀렸고. 5번.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장관이 위반해서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장관과 이제 협의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5번이 이제 옳은 정답이죠.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다 틀린 거를 쉽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국토계획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구역을 모두 그런 거, 의제되는 거 얘기한 거죠. 요거 우리 2024년도 새로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죠. 시가조정구역과 이 도시자연구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이것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2번 정답 됐고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이하 시설 그랬죠.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1번에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실시의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 소유자는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매수 청구는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 미입행 요 10년이라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제외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실시계획이 됐다는 것은 인가가 됐다는 것은 곧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실시계 인가는 제외가 되니까요. 두 번째,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송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대상이 아니죠. 가스관은 심의 대상이지만 이건 심의를 거쳐야 한다니까 틀린 것이고 심의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죠.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렇죠.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 만약에 200만 제곱미터 초과다. 그럼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모르더라도 요 3번은 아주 쉽게 돼서 우리 옳은 정답 골라낼 수가 있고요. 4번.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난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결정은 20년 되는 날.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 해서 다음 날. 그래서 일단 틀렸고. 5번.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 내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자도 시설결정 해제에 의한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신청. 이것은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 3번만 옳은 정답이네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이하 허가 그랬죠? 여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허가를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대해서 인가받고 하는 거지 우리 개발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한다. 이 개발행위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기 때문에 이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죠.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니까 2번이 옳게 됐고 3번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 미리 신고를 이렇게 축소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게 틀렸고 경미한 거니까요. 4번 허가의 신청이 있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해서 15일 내에 서가 또는 불허가 여기서 협의기간을 포함하면 안 되죠. 협의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해야지 맞는 거죠. 5번 국토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허가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우리에서는 연장할 수가 있죠. 근데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앙도시의 심의는 연장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년 한해서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이고요. 2번만 옳게 됐네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하여튼 용도지역의 핵심된 키워드는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죠. 근데 중복되게 하니까 틀린 거죠. 두 번째,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규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나왔던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주민은 상업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과의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업지역에 있는 산업유통개발지구가 아니라 우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우리가 공업기능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하려는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이렇게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지구를 말하는 거지, 상업지역은요 이렇게 산업유통 이런 거 설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틀린 것이고. 4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큰 용도지역,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거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둘 이상 걸쳐 있다. 그럼 걸쳐 있으면 의제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제되는 것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매립 목적이 동일할 때, 이때만 의제가 된다 그랬죠. 이때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요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번, 4번까지 뭘 넣더라도 요 5번은 아는 거죠. 5번은.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 번 했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여기 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만약에 관리지역이다. 여기에 농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요것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된 거다. 요거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래서 5번 요거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 아주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틀린 것 한 것보다 맞추기가 더 쉬운 거죠. 40번.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하여튼 국토계획법은요, 이렇게 옳은 것을 한 것이 특징인데, 우리 아주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출제가 돼서 전반적인 우리 출제 난이도는 우리 34회보다는 좀 약간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공원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죠.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 포함하면 안 되죠. 초과되는 부분만 이렇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서 옳은 것을 했으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가 되죠. 3번.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 장애 종교 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여기서 종교 집회장, 유치원 이런 건 부과 대상이 아니죠. 공공건축물 등 이런 것은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2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3번만 옳게 됐고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5개로 세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산, 관, 복, 특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중요시설 개발진흥 없죠? 그래서 요거 2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우리 전번 문제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요거가 중요시설물이 없고 산업 유통개발지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었죠. 이것도 뭐 아주 쉽게 출제가 된 문제네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1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의 지자체 공부에 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지자체 공부에 개시하는 걸 하죠. 두 번째,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죠.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은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 지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니까 옳게 된 거고요. 세 번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상도시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우리 건축물이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건폐율. 이거는 여러분 아마 다 맞췄을 걸로 보는데요.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라죠. 용적률을 우리가 50% 이렇게 강화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건폐율을 50%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50%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하는 거죠. 틀린 것 했으니까 4번. 나머지 몰라도 요 4번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거죠.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없다 하니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그 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우리가 녹지지역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여기다 지정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틀린 것 했으니까 4번만 틀렸네요.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 범위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10%씩 우리가 늘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관리와 우리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안 되죠. 자연녹지, 농림지역. 을 여기가 20%인데 30%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시죠. 계획관리지역은 여기는 50%죠. 40%인데 최대 한도가 50%까지 완화하는 게 우리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죠. 도시개발법 문제인데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 산정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그랬죠. 1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죠.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야 되는데 제외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1인이 2 이상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이때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게 됐네요. 두 번째. 세 번째. 2 이상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 여기서 공유자가 이렇게 동일할 때는요. 이렇게 각각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자 1인을 보는 거죠. 대표자 1인. 4번.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이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해당 여기서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 거죠. 1인을 하는 게 아니라.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여기서 변경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변경된 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이전이죠.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이고.
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형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그랬네요. 이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죠. 시행자를. 여기 한국철도공사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죠. 지자체도 그렇고 여기 지방공사도 그렇고요. 도시개발 국공유지를 제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그렇죠.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자도 시행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여기서는요, 이렇게 도시개발 조합인데, 이 조합이 이것은 환지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는 거죠. 전부를 환지 방식, 여기서는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요 5번은 시행자 지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 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여기서 발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이거 암기하기는 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는 우리 보증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보증 없이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건데 보증기간, 보증액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민간사업 시행자만 보증받아서 토지상한채권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눈치 있으면 금방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환지 계획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되고, 두 번째, 집합건법에 따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분할 환지할 수가 없고,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수인 의무를 진다고 그랬죠. 4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목적인 토지 이용이 방해받아 종전 임대료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해서 4번이 틀렸고,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 날이 끝나는 때는 하여튼 여기서 소멸은 끝나는 때 그랬죠. 취득은 다음 날. 그래서 요거 끝나는 때 소멸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다음 날에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는 없다니까 틀린 것이죠. 4번이 정답이 됐네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에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10명이 아니라 7명. 뭐 이건 여러 번 했던 거죠. 7명이다 그랬죠. 틀렸고. 두 번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한 사항을 변경하라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를 한, 우리가 변경도 우리가 인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무소 변경 이런 것은 이제 공고방법 변경과 이건 신고하지만 나머지 변경은 이것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틀렸고. 세 번째,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옳은 것 했으니까 3번 옳게 됐고, 4번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둔 의무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는 50인 이상일 때 우리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되는 것은 정비사업조합,
여기는 100명 이상일 때 반드시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근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임원자, 그날부터가 아니라 근고 이상일 때는 우리가 집행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죠. 2년이 경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네요. 도시개발법률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단 시행자는 국가고 시행 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 모두 충족 그랬죠.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도 가능하고 우리 혼용 방식에서 우리 한지 방식으로 물론 가능하죠. 전부 한지 방식에서 혼용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모두 고른 것 했으니까 경련 디귿 그래서 경련 디귿 4번이 정답이죠. 률만 안 되는 거죠.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 이것도 우리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건데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 또는이라 했죠. 또는 건축물 또는이라 했죠. 또는 그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러니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서 우리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우리 지상권자, 반대는 지상권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고 재개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이 건축물 소유자도. 그 다음에 재건축은 우리가 건축물 및 그랬죠. 요거. 하여튼 엔드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건축사 정규계획 유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시상. 이건 안 되죠. 지상권자. 그래서 재건축은 이렇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거 아주 쉽게 숫자가 된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조익법상 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의 건설 비례에 관한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는 것. 요거는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100분의 90이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100분의 30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90, 30 그러니까 4번. 이건 단순하게 암기해서 맞추는 거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지 공급 방법.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한지 방법 가능하고, 주거환경 개선, 요 관리처분계획 공급 방법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 요 한지 공급도 가능하다 그랬죠. 재건축 사업, 요거는 오직 그랬죠? 올리 그래가지고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가능한데, 요것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일반 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우리 오피스텔을 건설하면, 오피스텔은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요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우리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재건축은 오직 관리처분 계획 공급 방법만 가능하다. 재개발은 요 한지 공급 방법도 가능한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지 공급, 관리처분 계획, 자력 개량 방법, 수용 공급 방법,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번을 모르더라도 요 1, 2, 3, 4는 알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에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기사업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옳게 일단 정답됐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3분의 2 가지고 안 되고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으로는 2분의 1 이상이죠.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하는 거죠.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30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그렇죠.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하는 게 요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은 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죠. 20인 요 미만일 때 요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4번,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다.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요 추정 분담금, 그 다음에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하는 거죠. 이전에.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 통합심의 처음 출제가 됐네요. 1번에 경관에 따른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도 나왔던 거니까 나머지 모르더라도 여기는 알게 되죠. 옳은 것 했으니까요. 3번,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소경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틀렸고, 보는 거죠. 4번, 통합심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든지 위촉하든지 하는 거죠. 호선하는 게 아니고. 4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려운 거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2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요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고른 거 그랬네요. 기억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요거 우리 과거 청산하는 건데 여기서는 손실 협의로 이렇게 바꿨는데 요 손실 보상 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 대해서 제외된 자. 그렇죠. 이렇게 분양 대상, 분양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에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가 아니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이렇게 철회한 자지 종료 후에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4번이 정답이 된 거죠. 니은 디귿이 아니고 여기서 디귿만 뺀 거니까 기억니은이니까 2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2번 정답이다 이거죠. 주택분양사는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 놀이터 요거 복리시설이다 여러 번 했던 거죠. 복리시설. 그러니까는 나머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렇게 지역난방 이런 거 기간시설이죠. 근데 어린이 놀이터는 이게 복리시설에 해당되니까 요거 금방 답을 골라낼 수가 있던 거죠. 주택분양상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1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두 번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계획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되고, 세 번째,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600세대라고 그랬고요.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이건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행자, 공공사업주체는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지자체라든가 국가라든가 LH 지방공사는요.
4번. 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후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내에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 통보하게 돼 있죠. 주택권에서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 오는 거. 아주 이것도 쉽게 출제가 됐네요. 시행령 몇 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거 구분의 범위다 그랬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가 여기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죠. 여기서 기존 건축물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경우 몇 층. 요거는 우리가 여기 우리 답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선택지를. 그래서 여기 10년 있고 15년 있고 여기서 여기 층이니까요. 10층이 있고 15층이 있고 이렇게 20층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층이냐 할 거냐. 네은에 보니까 여기는 3도 있고 우리가 3계층이 있고 4계층, 3계층, 하여튼 3계층이 최고죠. 3계층이. 그래서 여기 15층 이상일 때 우리 3계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디귿을 보면 우리 여기에 이제 9층이 있고 우리 14층이 있는데 여기 15층이니까 14죠. 요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만. 14층 이하일 때는 요 2계층까지만이죠. 이게 3번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요 선택지를 먼저 봐야 여기에 이제 가로가 격이 뭐고 니은이 뭐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거죠. 14층 이상일 때 3계층까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세대수는 1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14층 이할 때는 이제 2계층만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 그랬죠. 주택권은상 주택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은 그랬죠. 1번에 하나의 건축물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소형주택 함께 가지고서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것 했으니까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정답은 고를 수가 있죠.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가 아니라 100%.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 따라 건설 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받은 주택의 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공할 수 있는 거죠. 있다 그래야죠. 5번. 4번. 장수형 주택 기준,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요게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요게 이제 대통령령인데 그걸로 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법령으로 정한다 그래요. 법령으로. 규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5번. 국토장관은 바닥 충격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여기서 취소해야 한다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인 거.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여기서는 1번만 옳게 된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주택번호상 사전 방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1번에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사용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옳게 됐고, 두 번째, 사업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공급계획 따른 정한 입주자 지정기간 시작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이게 잘못됐죠? 이건 단순한 암기인데 45일이죠. 45일 전까지 요 1일이 2일이죠. 2일 이상 실시하는 거죠. 두 번째가 틀렸네요. 3번.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 방문 계획 제출은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요. 4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사업 주체에게 이제 통보해야 되고요. 5번. 보수공사 등의 조치 계획을
계획을 수립한 사업체는 사전 방문 기한 종료로부터 우리 7일 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제 해당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2번이 틀린 정답이 됐네요. 주택분양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1번에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정보를 통보하지 않. 여기서 우리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를 하면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요구하더라도 통보하지 않는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을 했으니까 1번 정답이죠. 요구를 하면 통보를 하게 돼 있죠. 두 번째, 국토장관으로부터 주택보호에 따라 입주자 저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취급기관장은 금융실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세 번째, 입주자 측은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것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과거에는 저축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금도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이제 통합을 한 거죠. 4번 국토장관은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 금액,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5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죠. 주택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거는 것. 주택 공급, 당연히 이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분양가격 산정 방해. 이거는 우리가 법령에서 직접 하고 있죠. 법령에서, 법과 대통령령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이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내는. 그래서 내는 제외고. 그 다음에 견본주택, 요거 건축 기준, 요 규칙에 있죠. 부령, 우리가 규칙은 부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입주자 자격 제한도 요 부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년만 빼져 있는 교육, 디귿, 료이죠. 그러니까는 3번이 정답 된 거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랬죠. 우리가 보를 2개 우리가 보를 수선하는 거는요, 수선 변경하는 것은 3개 이상을 했죠. 기둥도 3개 이상. 이건 2개 그러니까 벌써 1번 틀렸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내력별 경제적으로 30제곱 요 이상 수선하는 거, 특별finan계를 변경하는 거, 다세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거, 이런 거는 대수로 보는 거죠. 하여튼 1번만 대선이 아니죠. 이건. 건축법에서는 대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네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에서는 특례, 기타 강화, 완화 조건 고려하지 않은 그랬네요. 녹지적, 이 녹지적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적 4,000제곱 미만의 대지 건축, 그렇죠. 5,000제곱 미만인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4,000이니까 5,000 미만이죠. 5,000제곱. 연면적 1,000제곱, 그렇죠. 1,500제곱 미만 공장, 1,500제곱 미만. 4번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비도시적, 이 관리지역 그렇고 우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적용 의미가 없는 거죠.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500제곱 미만. 우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제외를 했죠. 상업지역. 그래서 5번은 요거 정답이 된 거죠. 적용을 해야 된다. 5번은.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건축법에서 특례,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그랬고요. 1번에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없다.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공개공지는 필러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없다니까 틀린 거죠. 3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인의자나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옳게 됐고. 4번.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 내에 요 주민 등을 위한 문화행사를 여기서 판촉 활동하는 것은 요 60일 이내죠? 90일이 아니라.
5번 울타리나 담장, 기타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에 폐쇄 등을 통해서 공격인들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 신고한다. 요거는 금지 행위죠. 이렇게 울타리에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요 금지 행위 행위자에 대한 우리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여기에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옳은 것 했기 때문에 3번만 옳은 정답이죠. 건축권에서는 건축 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1번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를 여기서 건축허가 이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전에 하는 거죠. 이전에. 이후에는 안전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 기간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안전영향평가를 결과를 이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죠.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죠. 세 번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죠. 건축위원회. 네 번째,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의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 공부에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 공부에다가 하는 거죠. 지자체 공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5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가져야죠. 요게 옳게 됐네요. 요건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네요. 건축권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도지사는 지역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우리가 도지사라든가 광역시장, 우리 특별시장 제한권자가 되는 거죠. 이 지역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없다니까 틀렸고.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여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요거 제한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특별시장, 우리 광역시장, 우리가 도지사가 제한권자가 됐죠. 세 번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 하여튼 요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요거는 딴 거 몰라도 3번은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쉽게 도출이 되네요. 네 번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장관은 제한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국토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장관에게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제한한 우리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은 요 국토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의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거 직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제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게 된 정답이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맞추라고 낸 게 아니고 뭐 이건 당연히 틀리라고 낸 거니까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벽, 반자, 지붕, 여기는 내부는 기억이 뭐 들어가냐. 난연이나 완충이나 완충. 이건 마감재료가 있는 거죠. 마감재료. 여기서 마감재료 등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느은에 대해서는 요 마감재료 등에 대한 방화죠. 방화에 지장이 그러니까 내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말이 또 안 되죠. 방화죠. 방화에 사는 실내 공기 해서 따른 유지 기준. 실내 공기 질 기준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합격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78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내진 설계 대상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네요. 높이가 13m 이상. 그렇죠. 13m니까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13m
이렇게 13m 이상이니까 요 13m는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경간 그랬죠? 10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고려한 증여도가 높은 건축물로 국토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대상이고, 5번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여기서 문체부령이 왜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국토부 소관 법률이죠. 우리 건축법은.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요. 농지법상 농지 타형도 일시 사용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묻는 거죠. 신고할 수 있는 해당이 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단 일시 사용 기간은 6개월. 신고 대상은 6개월이죠. 이내고 신고에 따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 그랬네요. 우리가 썰매장. 요거, 우리가 6개월 이내 이렇게 동절기만 하죠. 이런 거 신고 대상이죠. 지역 축제장도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 사용하는 주목적 사업을 해서 물건을 매설하는 거,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 요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5번.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거는 6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 2, 3, 4만 신고 대상이 된 것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축산물 생산시설의 후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 전형으로 보지 않는 것 모두 골라라 했죠. 여기서 연면적이 33제곱인 농막. 요거는요,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도 우리 많이 아는 건데요. 우리 농막은 우리 6평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6평이라는 것은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 33제곱미터인 농막 그러니까 안 되죠. 20제곱미터 요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농막은 요거 33제곱이니까 우리 전용, 여기서 얘기하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여기서 간이 저온 창고, 요 대상이죠. 사실상 200톤 요 액비 저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년과 디귿이죠. 그래서 격은 전용으로 본다 그랬죠. 20제곱 요 이하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년과 디귿 요것만 여기서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거고, 격은 전용으로 봐야 되죠. 20제곱이 넘는 33제곱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제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대상이 농촌 체류용 쉼터. 요런 거는 앞으로 이제 33제곱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요건 농막이니까 요건 20제곱까지만. 우리 경록 교재에 요거를 농막에 대한 규정을 요거 설명을 해놨죠. 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경록 교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설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부탁할 것은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봐야 출제 방향이 어떤 건지를 감지할 수가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공부 한 바퀴, 그러니까는 기본서를 한번 하고 나서는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게 이렇게 효율적 학습 방법이 되는 것이죠. 수고했습니다.